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서 영상을 찍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굉장히 부족한 초보 유튜버의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봐주신 영상은 제가 2월 달에 올렸던 내 은퇴자금 얼마 모아야 할까? 은퇴자금 계산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엑셀 파일로 올려놨었거든요. 전 엑셀로 만들고 설명법도 다 넣어놔서 충분히 다들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상으로 설명드리느라 화면이 빨리 지나가고 엑셀 사용 자체가 익숙치 못한 분들도 계셔서 어려웠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마침 지금 막 사회에 나온 23살의 젊은 친구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준 게 있어서 투자 초보자 월 60만 원으로 시작하는 은퇴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투자라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또 높은 확률로 비교적 안전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후 다시 똑같은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투자 컨셉, 투자에 이용할 도구와 상품, 이론 등을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친구의 사례, 그리고 30대, 40대의 사례들을 모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라는 건 목적과 수단을 정해야 하죠. 왜 투자를 하는지, 집을 사기 위해, 은퇴자금을 위해, 그리고 투자의 수단, 즉 투자 방법의 종류는 전통적으로 주식, 선물, 부동산, 채권, 금,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화폐, NFT, 저작권 등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는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분들은 미래의 노후자금, 즉 은퇴자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 표는 2019년도 국민연금의 자료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약 830조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연간 투자 수익률도 약 5.5% 이상으로 비교적 준수합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문제죠. 우리나라 인구 구조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0년 말 기준 0.84명입니다. 노령화되면서 돈 버는 사람에 비해 줘야 할 금액이 늘어나게 되죠. 독일의 경우 기금이 진작에 고갈돼서 노동자에게 직접 걷어서 은퇴자에게 다이렉트로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은퇴자 1명을 노동자 2.4명이 부양하면서 국민연금으로 현재 19.8%를 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 전에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독일처럼 직접 노동자들에게 국민연금을 떼서 은퇴자들에게 지급해야겠죠?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출산율입니다. 인구가 줄어 2050년이 되면 노동자 1명당 부양해야 할 은퇴자 수가 무려 0.84명입니다. 끔찍한 숫자입니다. 이 그래프는 출산율을 1.12명으로 기준으로 계산을 해놨는데 2019년 자료예요. 이 시점으로 계산했을 때 20.8%의 국민연금을 떼야 한다고 하네요. 글쎄요. 지금의 인구구조상으로는 이것도 답이 아니겠죠.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확실한 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노후 대비에 있어서 국민연금이라는 수단의 혜택이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즉, 내 은퇴 준비는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은퇴자금을 모으기 위해 개인연금 저축과 IRP라는 퇴직연금 계좌 상품을 이용한 적립식 투자 방법입니다. 기존에 제가 올렸던 것보다 몇 가지 기능을 더 넣어서 보완한 은퇴자금 계산기 버전 2를 만들어서 제 네이버 블로그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블로그 링크 넣어두겠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은퇴 시점에 내 월 목표 수입액을 넣으면 과연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또 그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 어떤 퇴직연금 계좌를 이용해서 어떤 투자 상품을 투자해야 하는지 아예 포트폴리오 예시까지 들어드리고 왜 굳이 개인연금 저축과 IRP를 이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일 보시면 복리 계산기 등 여러가지 보실만한 내용이 있으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투자 수익률에 대한 이해부터 해보겠습니다. 흔히 전문가들이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알파, 베타 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베타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입니다. 코스피, S&P 500 등 지수와 연계된 수익률이죠. 이것은 이러한 지수에 연동된 상품, ETF에 투자하고 가져가면 이 정도는 수익률로 얻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파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을 초과한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 계좌를 잠깐 보시면 제 계좌는 작년 12월에 리밸런싱 하고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달에 다시 리밸런싱 할 계획이죠.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보시면 베타 수익률은 코스피 등락률인 5.83%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제 계좌의 알파 수익률은 12.59% 빼기 5.83%, 즉 6.76%가 되는 거죠.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주식을 자주 사고 팔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공시되고 업데이트되는 주기에 맞춰 제가 만든 퀀트 프로그램으로 종목을 산출해서 투자 기업들을 리밸런싱합니다. 차후 퀀트에 대한 컨텐츠 많이 올릴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2020년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남녀의 세대별, 성별, 신규 주식계좌, 그러니까 주린이죠. 이분들의 주식계좌 수익률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1년 1월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20대 남성분들의 수익률이 3.81%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 좋았던 장에서요. 1등이 30대 여성인데 25.98%의 수익률입니다. 남성분들이 전반적으로 여성분들에 비해 수익률이 낮고 젊을수록 더 낮아집니다. 남성분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공감이 가죠. 젊은 남성분들은 참 충동적입니다. 무조건 단타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투자를 교육시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려서 경제, 돈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터부시했죠. 존 리라는 분께서 우리나라 경제 문맹률이 95%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2020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즉 베타 수익률이 몇 %였는지 볼까요? 위 기사와 동일한 2020년 1월 1일부터 11월까지 코스피는 21.31% 올랐고 코스닥은 33.06% 올랐습니다.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요. 즉 베타 수익률은 21.31%였습니다. 안타깝게도 20대에서 40대 남성 신규 주린이들은 평균적으로 시장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런 베타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은 각 나라별로 있습니다. 바로 지수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코덱스 200이란 ETF를 주식과 동일하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코스피 전체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상위 200개 기업을 시가총액 비율대로 투자하는 거라서 보통은 코스피 지수보다 수익률이 좀 더 좋습니다. 참고로 2004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우리나라 코스피는 158.15% 올랐고 이를 연간 복리로 환산하게 되면 8.19%가 나옵니다.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는 해도 있고 반대로 떨어지는 해도 있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매년 복리로 8.19%씩 성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에서 이 CAGR, 연간 평균 복리 수익률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테니까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요새 시간 부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당장 가진 돈이 없어도 시간으로 재산을 불린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반인들이라면 노동소득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저축과 같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걸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시간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우리의 재산을 불려줍니다. 이 표는 1살짜리 아기가 태어나서 돌잔치 때 받은 축의금으로 부모가 아이 명의로 투자를 시작하여 매월 10만원씩 투자금을 더하고 30세가 되면 아이가 직접 매월 50만원씩 투자하는 것을 가정한 겁니다. 즉 30세 이전에는 매년 120만원씩,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600만원씩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본 코스피 지수 정도, 즉 베타 수익률인 8.19% 복리 수익률을 적용해보면 아이가 65세가 되었을 때 금융자산으로 36억 2,560만 7,495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재산이 되기까지 원금은 고작 2억 4,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복리 수익률이 8.19%가 아니라 10%라면 어떨까요? 매년 복리 수익률이 1.81%만 올랐을 뿐인데 64년 후에 금액은 36억 정도에서 무려 81억이 넘어가게 늘어나네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해서 이 수익률을 높여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한 살이라도 더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제가 앞서 은퇴자금을 위한 투자 도구로서 개인연금저축과 IRP라는 퇴직연금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이것들이 뭔지부터 보시죠. 둘 다 향후 우리가 55세 이상부터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그동안 투자해 놓은 금액을 가지고 연금 형태로 타는 금융상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가입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행 말고 ETF로 직접 매매가 가능한 증권사 상품으로 가입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행에서도 ETF 직접 매매가 된다면 은행에서 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 두 개는 비슷하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둘 다 근로자나 사업자가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최대 공제액은 상품별, 개인소득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매년 700만원 이상씩 불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 92만원에서 115만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크죠? 정부에서도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노후가 좀 더 안정적이 될 테니까요.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불입액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IRP는 연간 700만원 불입액까지 세액공제가 되긴 합니다만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가입 시에는 둘이 합쳐서 연간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는 700만원까지이지만 우리가 불입 가능한 금액은 1년에 1,800만원입니다. 즉 좋은 상품이다 보니 한도를 두는 거죠. 그리고 가입 자격은 개인연금 저축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1살짜리 아이도 가능해요. IRP는 소득이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재테크용으로 이 개인연금 저축을 바로 개설하셔서 적금 넣듯이 제가 말씀드릴 ETF를 계속 구입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들 본인 것도요. 두 상품은 운용 가능 상품에서 차이가 있는데 개인연금 저축은 내가 가입한 해당 금융사의 펀드나 ETF를 투자할 수 있고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형 자산에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P는 30%만큼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개인연금 저축은 내가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속하는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장기간 요양을 요한다든지 큰일이 있을 경우에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담보대출처럼 개인연금 저축은 급할 경우 가입되어 있는 저축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IRP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전 여유가 있다면 연간 700만원 불입한다고 할 경우 개인연금저축부터 40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를 IRP에 넣으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적금 불입하듯이 매달 60만원을 35만원은 개인연금저축에 25만원은 IRP에 불입하면 연간 720만원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미국 ETF를 직접 구매할 수는 없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만 거래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이렇게 넣어서 시장 수익률인 베타 수익률을 따라가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주식계좌 등을 운용하면서 알파 수익률을 추구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투자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본업에 충실히 하면서 베타 수익률을 쫓아 최소한 시장 수익률만큼은 벌면서 은퇴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베타 수익률이 높은 시장에 투자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겠죠. 그게 어딜까요? 바로 미국의 나스닥입니다. 과거 10년, 즉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미국 나스닥,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수익률입니다. 10년간 코스피는 67.29%가 올라서 CAGR, 즉 연간 복리 수익률은 5.41%, 코스닥은 85.19%가 올라서 6.25%가 복리 수익률. 그런데 나스닥은 무려 192.94%가 오르고 복리 수익률은 18.76%가 됩니다. 압도적입니다. 이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금계좌와 같이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 미국 ETF 나스닥에 투자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서 이야기한 것들을 토대로 어떤 상품들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씩 구입하면 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투자를 해도 베타 수익률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포트폴리오 컨셉은 젊을 때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의 베타 지수를 따라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안정적인 베타 수익률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상품군에 보면 IRP 계좌의 경우 7대3으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KB스타 VNS 셀렉트 밸류 채권 혼합이 되어 있는데 둘 다 ETF 상품명입니다. 우리의 핵심 코어는 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요게 비중이 제일 높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IRP 계좌의 특징인 30% 안전자산 가져가는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KB 상품을 넣는 겁니다. 채권이나 예금 같은 것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포함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과 채권이 섞여 있는 상품이라 그나마 낫거든요. 다음 개인연금 저축계좌. 요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또 본인의 나이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 최근 10년간은 미국 나스닥이 분명
최고였어요. 하지만 사실 과거 100년간을 돌아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당분간은 미국 나스닥 수익률이 가장 높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젊을 때는 보다 높은 베타 지수를 쫓아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다 높은 베타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것도 내포하고 있느냐면 리스크, 변동성도 그만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베타 수익률, 장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베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20대에서 30대 젊을 때는 매달 받는 월급으로 IRP의 30%만 안전자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구입하는 겁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개인연금 저축계좌 요거 무시하고 개인연금 저축계좌도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다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리밸런싱 할 필요가 없어요.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주기적인 시기마다 투자 자산을 정해놓은 비율로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관리하는 자산 또는 종목수가 많다면 아무래도 관리 자체가 힘들겠죠. 예를 들어 아래 그림처럼 자산을 4개의 투자군으로 나눠서 투자하고 1년마다 리밸런싱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투자 1년 후 이렇게 각각의 자산이 변경될 테고 다시 정해진 비율인 25%씩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올라간 놈은 팔고 떨어진 놈은 그 판 것으로 다시 사줘야 되겠죠. 이런 리밸런싱을 장기간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가 매도, 저가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 나스닥에만 올인하는 게 좀 불안하다고 느끼시면 개인연금 저축은 전 세계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경제 규모는 늘 커져왔고 그 말은 전 세계에 투자하면 수익률의 차이일 뿐 거의 고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옆에 예시를 들어드린 아리랑 신흥국 MSCI 합성 H 그리고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 상품인데요. 이 위에 아리랑 상품 같은 경우는 중국을 포함한 중국의 비중이 가장 큰 신흥국 대상 투자 상품이고 이 아래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는 미국 비중이 가장 큰 선진국들에 대한 투자 상품입니다. 즉 이 두 상품을 절반씩 섞으면 전 세계에 다 투자하는 셈이 되고 여기에 나스닥을 섞어 미국 비중이 좀 더 높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더불어 KB 상품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투자하고요. 자, 상품 구성은 이걸로 끝입니다. 엄청 쉽죠. 비율도 요렇게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내가 정해놓은 리밸런싱 기간에 맞춰서 나의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이 요렇게 되도록 중간중간에 그 안에서도 사고 팔아주는 겁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시드머니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2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할 경우 채권을 섞는 건 낭비입니다. 주식이 수익률도 가장 높고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베타 수익률 추종 투자의 경우 채권이나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에 비해서 가장 안전합니다. 장기간 투자 시 왜 베타 수익률 추종 주식 투자가 가장 안전한지는 제 영상 중 주식 고점이라는데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럼 만약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모아놓으신 분들이나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이런 베타 수익률을 추종하는 편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기존의 적금 등에 넣어두셨던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해서 이러한 투자를 시작해야 하느냐?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장기간 보유 시 올라간다 한들 내가 산 시점이 이런 코로나 바로 앞 시점이다. 이러면 재수없게 최고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모아놓은 목돈이 훅 깎이 되고 사람은 무조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손실을 확정짓고 다시는 이런 거 안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분할해서 사야 합니다. 시드머니 금액의 크기에 따라 매월 1회 불입해서 12회 정도 분산해서 12분의 1씩 들어가면 설령 맨 처음 구입한 시점이 고점이어도 괜찮습니다. 이후 조정기에는 싸게 살 테니까요. 이걸 타임 스프레더라고 하는데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수와 매도 양쪽에 모두 이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상품들은 내가 더 넣고 싶어도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밖에 불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최소 불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만 세제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가 5년을 남지 않은 분들이나 큰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일반 주식 계좌를 이용해서 위에 ETF들을 매입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완전 초보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납득할 만한 투자인 것 같은데요. 이 베타 수익률 투자법은 여러분들 본인에게 적용하셔도 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개인연금 저축계좌 만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하듯이 투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